당신이 지금 20대, 30대라면 아마 이런 말을 한 번쯤 했을 거예요. 이번 달만 넘기면 돼. 월급은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통장에 남는 돈이 없고 결제일만 다가오면 심장이 먼저 조여요. 그래서 당신은 아주 작은 선택을 합니다. 비상금 대출 한 번 카드로, 현금 서비스 한 번 앱에서 5분 만에 끝나는 소액 신용대출 한 번. 여기까지는 대부분 괜찮다고 느껴요.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뉴스는 말하잖아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그대로라고. 그러면 머릿속에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번역됩니다. 이제 위험은 지나갔나 보다. 그런데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당신을 무너뜨리는 건 큰 빚이 아닙니다. 바로 작은 빚이 연쇄로 붙는 순간이에요. 한 번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두 번째는 결제일을 넘기기 위해, 세 번째는 첫 번째를 갚기 위해 빌리는 순간 당신은 돈으로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빚으로 빚을 갚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젊은 층의 연체가 커졌다는 경고가 나오고 특히 작은 대출이 빠르게 늘어났던 흐름 자체가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금리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결국 현금 흐름 이야기로 끝날 겁니다. 기준금리가 그대로인데도 왜 20, 30대가 먼저 무너지는지 그 진짜 구조를 지금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는 금리야. 금리만 안 오르면 괜찮아. 그래서 기준금리가 멈추면 마음도 같이 풀리죠. 이제는 더 이상 폭탄이 터지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현실에서 20, 30대가 먼저 무너지는 이유는 금리가 아니라 현금 흐름의 끊김이에요. 월급이 줄어든 게 아니라 월급이 한 번이라도 늦거나 한 달이라도 비거나 혹은 근무 시간이 줄어서 흔들리는 순간 그때부터 게임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쉽게 손이 가는 게 작은 돈이에요. 비상금 대출 카드, 현금 서비스, 소액 신용대출. 금액이 작으니까 죄책감도 작고 다음 달에 정리하면 되지라는 자기 합리화가 너무 쉬워요. 하지만 문제는 작은 돈은 작은 속도로 갚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은 돈은 오히려 더 빠르게 연쇄로 붙습니다. 결제일이 오면 숨이 막히고 그 숨을 트기 위해 또 빌리고 그러다 어느 순간 당신은 생활비를 빌리는 게 아니라 결제일을 빌리기 시작해요. 게다가 이 흐름은 지금 한국에서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젊은 층 연체가 늘고 있고 특히 고용이 흔들릴수록 소액대출의 리스크가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기준금리가 그대로인데도 왜 젊은 층이 먼저 무너지는가? 답은 단순합니다. 금리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끊기는 순간을 겨냥한 구조가 당신을 잡아당기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영상에서 말하는 부채의 3단계를 아주 냉정하게 정리해 볼게요. 비상금 대출은 숨을 쉬게 해주고, 카드는 시간을 미루게 해주고, 소액 신용 대출은 구멍을 막는 척 하면서 구멍을 더 크게 만듭니다. 비상금 대출이 위험한 이유는 이름이 너무 착해요. 비상금이라는 단어는 뇌에 이렇게 각인됩니다. 이건 긴급 상황에서 한 번 쓰는 거야. 그런데 현실은 한 번이 아닙니다. 당신이 빌린 건 돈이 아니라 버티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끝나면 같은 문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카드입니다. 카드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같은 당장의 숨통입니다. 이건 심리적으로 아주 교묘해요. 눈앞의 불안이 사라지니까 당신은 해결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체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거죠. 세 번째가 가장 무섭습니다. 소액 신용대출. 특히 앱에서 몇 분 만에 승인되는 구조는 당신에게 통제감을 줍니다. 내가 선택했어. 내가 관리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가 됩니다. 한번 성공하면 다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셋이 동시에 붙는 순간 상황은 대출이 아니라 루프가 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당신은 숨을 쉬기 전에 갚아야 할 것부터 갚아요. 그러면 생활비가 비고 그 비는 생활비를 또 빌려요. 그렇게 당신은 어느 날부터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결제일을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진짜 함정은 이거예요. 당신은 나는 큰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 위험해요. 큰 돈은 경계심을 켜지만 작은 돈은 경계심을 끕니다. 작은 돈은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작은 돈이 3개가 되면 그건 더 이상 작은 돈이 아닙니다. 각각의 결제일, 각각의 이자, 각각의 최소 상환, 이 3가지가 합쳐져서 당신의 현금 흐름을 갈갈이 찢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이 찢기면 사람은 결국 가장 쉬운 선택을 합니다. 또 빌리자.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이 루프가 실제로 어떤 순서로 터지는지, 그리고 어떤 순간이 돌이키기 어려운 지점인지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보여드릴게요. 첫째 주는 조용합니다. 당신은 단지 이번 달만 넘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상금 대출을 받습니다. 마음이 조금 놓이죠. 당장 급한 지출이 정리되니까요. 문제는 이 순간 당신의 뇌가 해결이라는 단어를 써버린다는 겁니다. 이 3주째가 오면 현실이 다시 밀려옵니다. 월세, 교통비, 식비, 통신비. 이건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은 이미 한 번 버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또 버팁니다. 카드로 메우고 현금 서비스나 최소 결제를 선택합니다. 이때부터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결제일이 무서운 삶이 시작돼요. 한 달째. 여기서 첫 번째 균열이 생깁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당신은 생활을 하기 전에 막아야 할 구멍부터 막습니다. 그러면 생활비가 다시 비어요. 그리고 당신은 가장 쉬운 선택을 합니다. 소액 신용대출을 한 번 더 알아봅니다. 앱은 친절하죠. 몇 분이면 끝납니다. 승인되면 당신은 다시 한번 착각합니다. 아직 괜찮아. 관리할 수 있어. 2달째. 이 시점부터는 대출이 아니라 루틴입니다. 당신은 월급을 받으면 먼저 갚고 남은 돈으로 살고 부족하면 다시 빌립니다. 그런데 이 루틴의 가장 잔인한 점은 당신의 삶에서 여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친구 약속, 병원비, 가족 행사, 갑작스런 수리비. 작은 변수 하나가 바로 다음 결제일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60, 90일 구간. 이때부터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왜냐하면 연체는 한 번이 아니라 연속으로 오기 때문이에요. 한 번 밀리면 다음 달은 더 무거워지고 그 다음 달은 더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더 비싼 돈으로 옮기거나 더 위험한 돈으로 옮기거나. 바로 이 이유로 젊은 층의 연체가 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올 때 핵심은 단순히 빚이 많다가 아닙니다. 빚의 구조가 작고 빠르게 쌓이는 방식이라는 점이 더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빚을 냈지가 아니라 어떤 순간부터 빚이 연쇄가 됐지, 그리고 그 순간을 잡아내면 90일 트라우마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아주 단순합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통장이 비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면 이미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예전에는 이번 달이 좀 빠듯하네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월급이 들어오는 즉시 살 돈이 아니라 막을 돈으로 사라집니다. 숨을 돌리기도 전에 돈이 빠져나가요. 2번째 신호는 더 분명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결제일을 넘기기 위해 돈을 빌리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이번 달 카드값만 넘기면 다음 달엔 괜찮아 라는 말이 습관처럼 튀어나온다면 그건 이미 다음 달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음 결제일을 위해 사는 패턴이에요. 3번째 신호는 가장 위험합니다. 대출을 갚기 위해 대출을 찾는 행동이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앱을 열고 한도를 확인하고 조건을 비교하고 승인 버튼을 누르는 과정이
어느새 불안을 잠깐 눌러주는 루틴이 됩니다. 2단계부터는 돈 문제가 숫자보다 심리의 문제로 번집니다. 불안하면 빌리고, 빌리면 잠깐 괜찮아지고, 다시 불안해지면 또 빌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신호가 따로 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통은 동시에 겹쳐서 옵니다. 월급이 들어와도 바로 비고 결제일을 넘기려고 빌리고 그걸 반복하려고 또 찾습니다. 이게 한 덩어리로 붙는 순간부터 당신은 돈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찢어진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이 찢어지면 사람은 거의 본능적으로 더 큰 돈을 빌려서 한 번에 정리하고 싶다는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선택은 정리가 아니라 연장이 됩니다.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이 단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를 먼저 막아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면 더 빨리 무너지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꾸면 다시 숨을 붙일 수 있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는 큰 돈으로 한 번에 끝내자라는 선택입니다. 급해질수록 사람은 한 방에 정리하고 싶어져요. 여러 개의 작은 빚을 하나로 묶으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정리가 아니라 규모입니다. 상환 부담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 원금이 커지면 다음 달에 숨통이 더 빨리 막힙니다. 두 번째 실수는 최소 결제만 하면 버틸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최소 결제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담을 뒤로 미루는 방식이에요. 결제일이 올 때마다 당신은 계속 미루기를 선택하게 되고 결국 그 미뤄진 부담이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생활비를 줄이기보다 더 쉽게 빌리는 쪽으로 기울어져요. 세 번째 실수는 불안할 때마다 한도를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앱을 열고 한도를 보고 조건을 비교하고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마음이 잠깐 진정됩니다. 하지만 그 진정은 해결이 아니라 마취예요. 반복될수록 빚은 커지고 당신의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이 3가지가 왜 치명적이냐면 모두 같은 방향으로 당신을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현금 흐름을 회복하는 방향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더 찢어지는 방향으로요. 빚을 줄이는 행동이 아니라 빚을 관리하는 척하면서 늘리는 행동으로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거창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익을 늘리자보다 붕괴를 멈추자가 먼저예요. 다음 파트에서 저는 아주 현실적인 방식으로 이 루프를 끊는 최소한의 규칙을 제시할 겁니다. 지금 당신이 당장 할 수 있는 것만 딱 필요한 만큼만요. 첫 번째 규칙은 아주 잔인하게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더 벌자가 아니라 더 안 무너지게 하자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14일 동안은 목표를 하나로 고정합니다. 연체를 막는다. 단 한 번도 미루지 않는다. 이 한 줄이 전부예요. 두 번째 규칙은 빚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갚으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못 갚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중요한 건 빚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제일이 가장 가까운 것, 연체가 즉시 치명적인 것부터 막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구멍을 잠그는 겁니다. 구독료 멤버십, 자동 결제, 작은 월 고정비. 이런 건 눈에 잘 안 보이지만 당신의 숨통을 매일 조금씩 조여요. 14일 동안은 딱 하나만 해도 됩니다. 자동 결제 하나를 끊고 그 돈을 결제일 방어에 붙이세요. 네 번째 규칙은 카드의 사용을 의지로 막지 않는 겁니다. 의지는 피곤하면 무너져요. 그래서 물리적인 장치를 써야 합니다. 한도를 낮추거나 결제 알림을 더 거칠게 설정하거나 카드 한 장을 봉인합니다. 중요한 건 하지 말자가 아니라 못하게 만들자예요. 다섯 번째 규칙은 아주 작지만 강력합니다.
두 번째 대출을 금지한다. 지금부터 14일 동안 새로운 대출 버튼을 누르지 않겠다는 규칙을 세우세요. 이 규칙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너지는 속도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멈추면 그제야 선택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 5단계는 완벽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폭발을 멈추는 응급처치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응급처치 이후에 무엇을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20, 30대가 특히 취약한 변수가 뭔지 현실적인 체크리스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 월급이 매달 같은 날 들어오는가? 날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건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현금 흐름 리스크예요. 월급이 늦어지는 한 번이 결제일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고정 지출은 월급의 몇 %인가? 여기서 중요한 건 욕심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고정 지출이 커질수록 작은 변수 하나가 바로 연체로 연결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달에 내가 최소 결제를 몇 번 선택했는가? 최소 결제는 한 번이면 실수지만 두 번이면 패턴이 됩니다. 패턴이 되면 다음 달은 더 쉬워지고 더 위험해집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대출 앱을 열어본 횟수가 불안의 지표가 되었는가? 돈이 아니라 감정이 버튼을 누르게 만든다면 그 순간부터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습관이에요. 불안을 누르기 위해 빌리는 구조는 반드시 다시 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생활비를 빌리고 있는가? 결제일을 빌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이 결제일 쪽으로 기운다면 당신은 이미 루프 안에 들어온 겁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내 통장에는 연체를 막기 위한 현금이 최소 이 주치라도 있는가? 이건 저축이 아니라 방탄복입니다. 방탄복이 없으면 작은 사고가 바로 부채로 연결됩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결제일인가? 이 질문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단순한 규칙입니다. 생활을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생존을 단순하게 만드는 규칙이요. 이 7가지 질문은 당신을 비난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정확히 보게 해주는 지도입니다. 그리고 지도가 있으면 다음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으로 바뀝니다. 다음 파트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20, 30대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한 가지 행동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기준금리가 멈췄다고 해서 당신의 위험이 멈춘 게 아닙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건 금리가 아니라 작은 빚이 빠르게 연쇄로 붙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해야 할 한 가지 행동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오늘 하루 안에 당신의 부채를 3줄로 써보세요. 비상금 대출이 있는지, 카드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이 있는지, 소액 신용 대출이 있는지 3줄만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빚을 총액으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더 쉽게 자신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크지 않아, 괜찮아. 그런데 빚은 총액이 아니라 구조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결제일이 3개가 되면 당신의 불안도 3개가 되고 실수할 확률도 3배가 됩니다. 3줄을 썼는데 그중 2줄 이상이 체크된다면 당신은 지금 위험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큰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오늘부터 14일만 새로운 대출 버튼을 누르지 않는 규칙 하나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 영상은 당신을 겁주기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당신이 망가지기 전에 멈출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구조가 그렇게 설계돼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에 마음이 철렁했다면 그건 이미 당신이 똑똑하다는 증거예요. 위험을 알아차렸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그 위험을 구조로 분할하고
작은 규칙으로 멈추는 것. 오늘 그 첫 줄을 적는 것부터 시작하세요.